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시 84절 석의 가장결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막상 해석해 보면 너무 간단해요. 알고 나면 좀 허탈할 정도로. 근데 왜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무튼 석의 가장결의 가장결이 무슨 의미냐면요, 집가자에다 집에서 비장되어 오는 비결이란 뜻이고, 이거는 석의 내 집안에 경주이씨 집안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관되어 내려온 비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주 이선생 가장결 또는 석의 가장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주가가 이서구 선생이 지은 것이 아니듯이 이 석의 가장결 또 이두규현이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의 도움 없이 6.25 전쟁을 인간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서구도 최지가에 분명히 그래서 이 책은 천상성관이 전한 동요를 자신이 언문가사로 후세에 전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밝혔듯이, 그래서 이게 역학에 대가했던 석에도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자손들한테 남겼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최시영 해월신사 법설에 있는 강서 역시도 최시영 선생이 쓴 게 아니고 이분이 기도 정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아서 이렇게 후세에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대신명의 신선이든 대신명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신인이 합일된 상태라야 이런 경지의 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통을 하든 의통을 하든 이 모두 신명의 조화가 신인 조화가 돼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잡신이 응하면 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대신명이 응하면 도통, 의통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인간만의 홀로 인간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도준님께서 부안 변산에서 공부하실 때 최성래라는 사람이 도술에 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차마 도준님께는 여쭙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도준님께서 네가 도술에 통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진실로 바라던 바이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너에게 육정신을 응기시켜버리니 감내할 수 있겠냐 하고 다짐을 받으신 다음에 백지에다 육정신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이제 불을 이제 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이 갑자기 막 뇌성병력이 막 일어나며 천지가 진동하니까 이 최성래가 황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허둥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술이 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도준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심수양이 되지 않으면 육정신조차도 응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모시는 중에 운장주를 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솔제장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 보면 육정이 있습니다. 육정신, 육갑신이도 있고, 육정육갑신이 이제 둔갑신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우리가 나페지를 태우지 않습니까? 기도를 모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최성래는 그 당시는 못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안심한신 돼가지고 육정신도 응하고 도통신도 응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운장주가 처음에 이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1904년 상제님께서 지으신 운장주예요. 근데 이게 도주님께서 이렇게 운장주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빨간 부분 근청하고 일별병영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요. 여기는 근청으로 바뀌고 일반 병영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 대전쟁 공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결이라는 것이 결론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결론만 알고 나면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가지고 꿰 맞추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풀이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 상제님 하신 말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풀이가 그냥 넘쳐나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다 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체지가가 해석이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상제님이 정통 정맥이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이가 가능한 거였고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전님께서 이렇게 툭 던지면서 주신 말씀들이 계세요.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나면 너무 쉽지만 모르면 엄청 답답한 게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나면 훤히 보이고 그 의미가 이제 확 와닿죠. 그래서 이게 상제님의 정통 정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대순 사람들은 이 비결설을 살짝만 풀어줘도 쉽게 이해를 해요. 다른 데는 이해를 못 하세요. 해석도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통 정맥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최시영 선생의 이게 강서도 한문도 아주 잘하시고 거기 박사님도 많이 계세요. 동양학 박사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이 강서를 해석을 해놨는데 엉뚱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강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냐? 그건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천도교가 상제님 천지공사의 일부를 부르짖긴 했지만 이 상제님의 정통 정맥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상제님을 이를 먼저 제창하고 알린 거는 맞지만 그 더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우 선생이 1860년 경신년에 상제님과 천상문답을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셔서 천지공사를 하셨다는 것을 이분들이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서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동학 신자들 간에 이게 전해오는 비결이 있어요. 더디도다 무국대도 8년이 더디도다. 전 40은 나련이와 후 40은 뉘련가. 아사 8년 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 이렇게 이런 비결이 전해 내려오는데 동학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최재우 선생도 8년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 돌아오실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재우 선생 1864년에 차명을 당하시고 8년 후에 1871년에 상제님께서 세상에 탄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상제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 동학 신자들이 말하는 그 대센성이 갱생한단 말은 내가 바로 그 대센성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결서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제님하고 정통 정맥이 이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신 거고 이 정통이 정확한 계승된 그곳에서만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일은 사실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알기도 어렵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그 상제님 대업을 도주님 도전님께서 이어가시면서 이 도수대로 계속 풀어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삼천이라야 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보의 강촌이란 찌른율시로 그 기본 형식하고 3, 4구의 대꾸를 쓰는 법 그리고 이렇게 운율이 마지막에 운율인데 우리는 뭐 운율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형식을 쓰고 이제 1, 2구에서는 큰 방향을 얘기하고 이 3, 4, 9, 5, 6, 9에서는 대꾸법을 사용해서 사물을 명확하게 그 특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 8, 9에서는 하고 싶은 결론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그냥 결론이 그래요. 호토용사는 그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해가 만나는 해, 그 만난 때 무고한 인민이 10,000명 중에 1명이 산다. 이 얘기는 그 해에 이 4년간 해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꾸를 쓴 북쪽의 흑, 서쪽의 백, 동쪽의 청색, 남쪽의 흑, 붉은색. 이걸 오행표로 이렇게 뒤집어 돌렸더니 소련, 동쪽은 미국, 남쪽은 일본, 서쪽은 중국, 북쪽이 이게 소련에 해당되듯이 이렇게 5선 위기가 자리를 딱 잡은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니까 조금 돌렸더니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1구부터 해보겠습니다. 1구는 7, 8년간 고국성 이렇게 나갑니다. 7, 8년간 고국성, 이게 해를 나타나는 건데 7, 8년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7, 8년인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도수들이 변화가는 시점이 을유년 1945년 해방되는 때, 그때부터 이 7, 8년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7, 8년 고국성을 이렇게 표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1945년 첫 번째부터 53년 8번째까지 이제 상제님께서는 7, 8년을 이 구간 51년부터 53년까지를 얘기를 하셨고, 서계가정교는 6, 8년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6.25 전쟁 나고 그 휴전될 때까지 이때를 얘기했는데, 상제님께서는 6, 8이 아니고 7, 8로 이렇게 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51년이 신묘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계는 50년 경인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상제님께서는 아니다. 신묘년부터 계사년까지 51년, 53년까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경인년을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언제 나서 언제 이 6, 8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런 뜻이 단순히 되지만, 7, 8년으로 하면 휴전협정이 51년 7월부터 시작되거든요. 53년 7월 27일까지 딱 2년이죠.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상제님은 더 집중을 하셨는데, 이 서계가장결에서는 왜 그 부분이 더 중요한지 그 의미는 안 풀어놨어요. 근데 강서를 보거나 예시 85절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51년 신묘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5선 위기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서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거든요. 여기서는 그 부분을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가 끝나고 강서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시 85절에 보면 묵사집산번에 경선징의 묵사집산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연동행 70리 5로봉전 2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예시 85절도 이 숫자를 합치면 1951년 신묘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3인동행이 어디서부터 3인동행이냐? 3인이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다른 종단에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3인은 이전에 7월 10과에서도 풀었듯이 최저우, 상제님, 도주님을 이 세 분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1860년 포독원년, 상제님 포독원년 186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0년에 70년을 보태면 1930년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오로봉전 21을, 오로봉 앞에까지 5선위 체제까지 가는데 2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합치면 1951년이죠. 그래서 1951년이 이때부터 5선위기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 51년, 신묘년이. 그래서 이 신묘년이 특이한 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제님 공사를 보시는 거 보면은 상제님께서 오선일기 승부 결정 공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하시죠. 꽃갈에다가 이렇게 하얀 꽃갈에다가 마장군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문 위에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인경이라는 게 시간을 알리는 종인데 초경부터 오경까지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 초경에 28번으로 종 28수에 따라서 28번의 종을 쳐서 초경이라고 알려주고 마지막 이제 그러면서 통행금지가 되고 오경 때는 이제 북을 33번을 치거나 종을 33번 쳐서 이제 통행금지가 풀어졌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인경인데 상제님께서 이 인경을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푸라기로 한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24방이 글씨를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다가 백지를 오려가고 비늘로 달아 붙이세요. 그래서 마치 철가복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위에다 이렇게 마장군이라고 이게 겉에서 되는데 속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붙였었으니까 이렇게 꽃가루를 씌워 놓으면 꽃가루이 뭐냐면 원래 관리들이 쓰던 모자인데 지금은 뭐 승무할 때나 광대들이 쓰는 모자로 이렇게 돼버렸죠. 옛날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꽃갈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중국 영화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마장군이라고 써놓으시고 아까 그 집으로 만든 인경에다 이렇게 비늘을 종이를 오려가지고 비늘을 이렇게 붙이시니까 갑옷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식혜를 하나 떠놓고 이제 오선 2기 공사하고 그 다음에 승비가 늦어지니까 그 승부를 결정을 짓는 공사를 여기서 보세요. 그 최종 승부 결정할 때 최세우 선생이 오는 이유는 그 간단해요. 5선이 5신선이 이제 거기서 4신선이 이제 결정을 볼 때 서로 싸움을 이제 바둑으로 두고 있을 때 최재우 선생이 선도의 종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승부를 증인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상제님 그리고 마장군 최재우 여기 3명이서 공사를 봐요. 5선 위기 공사를. 그 최재우는 5선 위기에다가 장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단주를 또 5선 위기 혈에 붙여서 해운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마장군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세 분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공사에서. 마장군이 누굴까요? 최재우 선생도 여기서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이니까요. 마장군도 보면 하얀색으로 붙이니까 우리 배그 장군, 배구 군왕 도수에 이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마장군도 하얀 꽃갈이고 백지에다가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호지도 하얗게 붙여 놓잖아요. 그 보면 이것도 마치 흰 옷 입은 장군, 배구 장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5선 위기 도수에 배구 군왕, 배구 장군 도수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마장군이 누굴까요? 마장군이 원래 여기 단주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패왕도 하면 이 여자리도 초패왕들 오든지. 그럼 마장군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도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전님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읍 마동에 가셔서 도주님께서 상제님께서 남겨둔 천서인 봉서를 받으시잖아요. 그 봉서를 받아주신 곳이 마동이 되는데 그 마동의 말맞자가 바로 조씨를 말합니다. 이게 도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을미생 조씨성을 가진 도주님께서 봉서의 주인이 되신 거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조씨를 상징하는 말, 즉 마동에다가 봉서를 비장시켰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왜 마동이라는 걸 여기서 한번 써먹을 거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마장군을 보면서 이 말맞자는 바로 도주님 전생인 초패왕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야 맞잖아요. 이 세 분이서 오선이기를
굴려가면서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나라를 상등국을 만들어가고 천하를 평정하는 이 세 분이 3인이 동행하셨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3인 동행 70리, 어떤 사람 모르다 이게 6.25 전쟁에 그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뭐 클라크 미국 유엔 사령관하고 펑두아이 중국 사령관하고 김일성이가 3명에서 도장을 찍어 이 3인이 70년 간다. 그래서 작년 2023년이 3인 동행 70리 갔다. 그래서 작년이 6.25 전후 7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막 떠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오손이 공사하고 그 승부를 결정짓는 공사는 상제님하고 마장군하고 최재우, 이 마장군은 바로 조씨를 이야기하는 도주님을 이야기하는 이 세 분이서 지금 결정하신 거예요. 오선위기하고 오선위기를 이 최재하고 그 다음에 그 승부까지 결정을 할 때 최재호 선생이 증인으로 오기 때문에 식혜를 대접했다는 공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맞잖아요. 오로봉전 21이라는 게 오선위기가 바로 서지는 게 70년, 21년 합쳐서 1951년에 바로 이 신묘년에 오선위기 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해 동안 사람이 무지 죽는다. 유교가 50년에 발생했지만 이 휴전 기간 동안에 그 사망자의 80%가 다 이 기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1950년에 우리 무국도 도명도 이 태극도로 이름이 자연히 도명도 바뀝니다. 그러면 대충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7, 8년간 고국성은 우리나라를 말하는데 고국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우리나라가 뭐 5천년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2000년에다가 보면은 요임금 당군왕금 그때가 2333년이니까 합치면 4000년이잖아요. 근데 요하 문명까지 가보면 거기 막 5000년, 6000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합치면 막 8000년, 심지어는 10,000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길게는 5000년, 6000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이 7, 8년 동안 대도수가 벌어진다. 엄청난 도수가 지금 펼쳐지고 세상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때 황극신 백의군왕, 백우장상까지 다 응기한 해가 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령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상제님께서는 6, 8년이 아니라 7, 8년으로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 84절에 있는 석의 가장계라고 바로 85절에 있는 경선증의 목사 집산법에 있는 3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1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아구가.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84절 85절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1951년 신묘년이다. 이게 엄청난 해다.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51년을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훈 2장 49절에 신묘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놓은 구절이 딱 하나 있죠. 또 이게 그러니까 신묘년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그때 신묘년에 도주님 분부로 도전님께서 만동묘를 갔다 오신 해가 신묘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정경에는 이러한 일이 신묘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한 줄을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뭘로 써놨겠어요. 이 해는 특별한 해니까 그 의미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죠. 그건 차차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신 구절이 또 있죠. 교훈 2장 13절에 보시면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봉서를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에 오셨도다 라고 이렇게만 써졌어요. 근데 날짜를 달력 다 뒤져보시면 그 일자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봉서 받고 15일 보름 지나면 그때가 바로 1919년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아주 신명기에서는 기쁜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상제님으로부터 도주님께 무사히 도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살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경에는 이렇게 날짜로 콕 찍어서 얘기해 준 게 이렇게 두 번 있어요. 이 하나가 신묘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신묘년 3월에 뭐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근데 강서에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전님께서는 신묘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확인해보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려준 거라고요. 그럼 따라가면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다음 시간에 해월신사법설 강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단서가 다 나와 있어요. 또 단서가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도전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 천지공사를 주고받으시면서 풀어가는 이 행적들은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제님만 인세에 오셨다면 인간이 천지공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전님께서 상제님 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도수를 쭉 풀어가시는 게 그래서 상제님이 이게 맞구나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이 난해한 천지공사가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데 이름 도주님께서 이 도수대로 풀어가시는 걸 보면서 저게 허황된 일이 아니고 꿈같은 일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 둥구름 잡는 얘기 뭘 써서 막 불살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그러세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명이 안 계시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인데 신명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상제님 공사하실 때 대신명들도 다 참여해서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상제님하고 종도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천지 신명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일구에 있는 7, 8년간 고국성은 우리나라의 해방 후에 7, 8년간 천지 대도수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대공사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중심으로 쭉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의 도 이름도 1950년 6.25 이후에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변경되었고 지난 36년간 무국을 상징했던 일장기가 이제 내려가고 물러나고 이제 태극도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대도수가 바뀌어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도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전 세계인의 가슴에 태극이 펼쳐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월드컵과 대한민국 이렇게 태극기가 전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가 이제 세상에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1951년 신묘년이 중공군이 5차 공세를 한 때입니다. 이게 춘계 대공세라고 해가지고 51년 초반에 엄청 밀고 내려옵니다. 중공이 원래 참전을 안 한 거라고 매가다가 트루만한테 보고를 했지만 중공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얘들이 싸움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국공내전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도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장개석 군대하고 내전이 벌어져 싸우면서 얘네들이 전투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압록강 다 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때가 이 51년 밀려 내려오다가 이제 1.4.5태 때 서울까지 뺏겨가지고 결국 단양까지 밀려나요.
이때 황당한 거죠. 세계 최고의 무력을 자랑했던 미국이 이렇게 최장 시간 동안 퇴각을 한 게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했다가 벤플리트 장관이 오면서 이제 폭탄 물량 공세를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밀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145세 때 이 서울을 뺏겨요. 중국군이 밀고 내려와서 이 단양까지 51년 1월 15일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엔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 평택 라인에서부터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밀고 올라가 가지고 5월달부터 7월까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군사분계선이 있는 7월 10일까지 이때 휴전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 가지고 밀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갑니다. 이 과정에서 51년부터 여기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렇게 고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의미 없는 이제 고지전만 계속되면서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밀리고 올리고 이 과정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인간계에서는 밀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저 과정에서 배구군왕 배구 장상들이 우리나라로 응하세요. 너는 뭔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 태극문양으로 이게 그러니까 51년 7월에서 53년 7월 27일까지 계속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6.25 전쟁 사상자의 80%가 이 51년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이 휴전협상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 그들이 해산할 때는 참혹한 응징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신명들이 이제 응하기 때문에 천지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1951년 신묘년부터 53년 계사년 해수로 3년 만이년 이 네 신선이 38선과 이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고 땡기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대치하다가 이제 3년간의 이 교착 기간 동안에 네 신선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배구군왕 배구 장상신들이 우리나라로 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갑오년에는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옮겨서 제자리를 딱 잡으심으로써 오선 이기기 체제가 완성이 돼요. 그 갑오년이 이제 1894년부터 하면 일갑이 정확히 지난 뒤에 1954년에 이렇게 정해집니다. 일구에 나오는 7, 8년 고국성의 출발점이 이제 1945년 을류년부터 이게 큰 도수가 바뀌고 을류년을 기점으로 이제 대도수가 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1936년부터 45년 해방 동안 도주님께서 동청룡을 불러오는 회룡제 공부를 하세요. 회룡 자체가 용을 불러오는데 동청룡을 미국을 끌어오는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룡제에서 그 10년간 공사를 하시죠. 무지막지한 그때 힘드시게 그렇게 하시죠. 그때 도왔던 신명이 관운장 신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공사에 관운장이 참여했는데 이때 도주님을 도와서 관운장께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고민하니 진법주를 보시면 관운장이 원래 15진주에 없었어요. 근데 도주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하셔가지고 관운장이 15진주의 진법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년 이후에 정확진 않은데 영대의 15진주의 그 진법주의 이제 관운장이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받아가지고 관성 제군이 되신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방 후에 혼란 찬탁이네 반탁이네 이제 가짜 뉴스가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국론분열 때문에 하여튼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다 가짜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르게 신탁을 주장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소련은 반탁, 영국도 반탁, 중국도 반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휩쓸리면은 팩트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소련은 왜 반탁을 주장을 했냐면 그냥 가만 놔둬도 다 동남아가 지금 공산화가 되는데 굳이 뭐 신탁했을 필요 있냐?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영국은 왜 반탁을 주장해요? 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부터 해가지고 식민지들 엄청나게 많은데 저걸 같이 신탁해서 같이 통치하자고 싫죠. 당연히 내 식민지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반탁한 거예요. 그럼 또 중국 장개석은 왜 또 반탁해요? 그 장개석이 임시 상해정부를 돈 많이 주고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장개석 마인드도 청나라에 있던 마인드와 똑같아요. 조선을 자기 속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그런 부분을 선을 긋긴 했지만 장개석이나 중국 모택동에는 항상 이게 우리 속국으로 생각해요. 이게 우선 이게 나중에 더 자세히 각 나라의 성격들, 속성들 그리고 전략들을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풀어볼게요. 이 체제가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원래 38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성이 원래 이렇게 38선 우리 남한 쪽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38선을 분기로 그 임진왜란 때도 보시면 명나라가 평양성에서 딱 전투 한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전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바로 일본하고 강화 협상하자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 미쳐버리죠. 아니 밑으로 내려가서 다 무찔러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전쟁 안 하고 협상만 하려고 그래.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38선을 중심으로 더 이상 제한전만 하고 더 전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처음에 그렇게 싸움을 잘했지만 나중에 벤틀리 장군이 오신 뒤에 이게 완전히 이제 쟤네들 수법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고 여기까지 왔는데 트루먼은 전쟁을 확전을 원치 않아요. 비단 트루먼이 그런 게 아니고 처칠도 그러고 동맹국 영국 프랑스가 다 반대해요. 유엔군들이 야 피곤하다 2차 대전 그렇게 싸웠는데 또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메가더도 공격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미군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진격을 더 했다면 아마 통일이 됐을 건데 역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무튼 유엔군 동맹 영국 프랑스가 다 반대하고 트루먼도 그냥 이 현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이 38선을 중심으로 보면 한강하고 북한강 쪽으로 이렇게까지 전쟁이 그래서 교착 상태가 돼서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5선 체제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 1구고 2구는 화중천지 일병성 이 부분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시는데 원래 줄이면 화병이에요. 화병. 그림의 병이 이제 떡이란 뜻인데 화병은 그림의 떡.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거. 길게 쓰면 화중지병이에요. 그림 속의 떡병. 화중지병인데 여기다 화중지병인데 안에다가 천지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림 속에 천지가 하나의 떡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림 속에 천지가 하나의 떡을 이루고 천지는 음양이고 도고 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하나의 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이 태극이
천지가 하나를 이루는 천지음량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떡을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림의 떡이요. 아무도 못 먹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신선이 지금 이 떡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느낌이 오시죠? 아무도 이렇게 이 한반도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상제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 같으니 두 신선이 이렇게 판을 대고 소련, 미국이 판을 대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일본과 중국이 훈수를 하는데 주인 신선은 어느 편을 훈수할 수도 없고 그냥 순수방관하고 대접만 할 뿐이니 그런 거죠. 이 주인장 가서 음료수도 내고 과일도 먹을 것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러고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그러면 왜 남북으로 갈렸냐?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 대접할 북한을 있고 미국하고 일본을 대접할 남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이 나눠서 하나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제님께서 쓰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 연애 행사에 큰 흠만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않으면 주인의 책임은 다 안 거니까 바둑 끝나면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바둑판하고 돌은 주인 거다. 그러면서 천하가 천지음량을 다 이 주인 신선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다 내주셨고 최지가에서는 그때가 언젠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원천의 다기운이 다구는 해, 유자 들어간 해, 태극성이 비쳤고 개가 짖고 유술 이해해. 근데 의류년 45년, 여기는 1945년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날이 새니 다 각자 귀가하는구나. 주인 거동보소 일장 품몽 깨어보니 상산사호 이 네 명은 내신선은 저갈 대로 다 가고 바둑돌과 판과 바둑돌은 이 주인 신선 차지가 되었구나. 결론이에요. 이게 오선위기의 결론. 자, 그러니까 화중지병은 뭐냐? 이 천지음량도를 상징하는 이 바둑판 같은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신선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싸우고 있지만 아무도 먹을 수가 없다. 아무도 차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6.25도 보면 이렇게 돼요. 이 38선은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오더니 여기까지 단숨에 밀려버려요. 대구. 이 영천이 뚫렸으면 그때 미국인에서 이렇게 했죠. 서사무아에 우리나라 정부가 아마 서사무아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망명정부를 만들고 제주도에다 군경 빼가지고 거기서 저항기지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나를 차라리 여기서 다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런승만이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원래 북한에서도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 도망가가지고 피난 안 가고 국회의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다 잡아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냥 합법적으로 다 포기하게 만들어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막 국회의원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다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강철교 부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9월 15일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으로 여기서 38선에 잠시 망설여요. 갈 건지 말 건지. 근데 이승만하고 메가더는 가야지. 그래서 갔어. 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 단양까지 밀렸다니까요. 다시. 서울을 다시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이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은 해임시켜버리죠. 전쟁광이라고 막 몰아붙여.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상황을 제일 잘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은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었어 사실은. 근데 미국이 말을 안 듣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트루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유럽의 명장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를 했었지만 아이젠하워도 제한전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현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여기 이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다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38선은 이렇게 있고 군사분계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주님께서 태극징정에 이렇게 나오세요. 나중에 훗날 국군이 비색할 때 이곳 대구가 크게 구하는 보루가 되어 구구갈 언덕이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사를 보시는데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가 나라를 구했잖아요. 이 유교는 대구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대구 부산이. 그게 각자 역할이 있었던 거죠, 뭐. 그래서 이 형상을 보면 북한군이 여기까지 극에 달해서 여기까지 밀렸고 다시 우리나라 그 유엔군들이 진격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마치 이 양이 극대로 퍼질 때 일음이 희생하고 이 음이 극대로 커졌을 때 일양이 커져서 이 태극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휴전선과 38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명세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화중지병이 된 거죠. 그냥 화중태극 일병성 이렇게 써도 사실 됐을 텐데 화중천지 일병성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의 떡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렇게 다시 38선대로 했으면 개성은 우리나라로 먹었을 거고 금강산은 위로 넘어갔죠. 근데 우리 국군들이 열심히 싸워주는 바람에 여기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 그래서 우리 금강산 토성도장이 생기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밀고 올라가줘서 우리 군인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가 왜 38선으로 분리됐는지 분단하게 됐는지, 그게 분단선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지금은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5선 얘기하면 다시 설명하고요. 우리나라를 분단해서 나눠 먹으려 한 거는 아주 역사가 오래 깊어요. 임난 당시에도 명일간에 이렇게 강화회담할 때 일본이 삼남지방을 다 내놔라. 그래서 거부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나누자 했고, 러일 전쟁 전에도 야 러시아 너희들은 만주를 먹고 우리는 한국을 조선을 먹게 하자 했더니 소련이 거부해.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39도선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거부당하죠. 일본 애들도 이제 39도선으로 38선을 중심으로 이쪽이 관동군이고 밑에는 조선 주재 일본군 뭐 관할 기준이었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좀 미국의 존 헐 장군이 부관들 시켜서 야 어디로 나누면 좋을까 했더니 부관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에 한국 지도를 보면서 이 38선으로 나누면 가운데로 나눠지겠습니다 이랬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이제 참모였던 에드워드 로운이라는 사람이 왜 39도선이 아니고 38선으로 나눠졌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장군이었던 딘 러스크, 나중에 국무부 장관이 된 딘 러스크 대령이었죠, 그 당시에. 얘가 39도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일 거리가 짧아요.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평양 원산 선인데 평양 원산 39도선으로 나눠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에이브 링컨 장군이라는 사람이 너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몰라? 이 사람이 지정하게 돼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평화의 지리학이라는 책에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세계의 문학과 발명품의 90%가 38선 북쪽에 있다. 38선 북쪽에서 창조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거기서 났다. 유럽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39도선으로 잘라놓으면 누가 알아먹겠냐. 응? 이 38선을 이 지정학의 대가인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이 말한 그 38선으로 나누라.
그래서 얘가 우겨가지고 38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하면 이 평양 원산 라인으로 만약에 그어놨다면 우리나라가 국경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38선으로 지금 경기가 나눠준데,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38선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9도선이 방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중공군에 쫓겨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아, 평양 원산선으로 방어망을 진지를 구축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속절없이 단양까지 밀려버렸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38선으로 그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이게 38선으로 그어졌으면 지금 금강산 토동도장은 우리가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국군들이 이쪽을 밀고 나가서 금강산 토동 수련도장이 지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미국은 여기 서부전선보다 이쪽이 더 올라가게 됐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계속 평화 이제 휴전협상을 개성에서 하자고 우겨요. 계속 우기다 보니까, 개성에서 하면 여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러자 하면서 휴전회담이 벌어지는 개성이 중립지역으로 선정이 돼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미군이 원래 38선 밑으로 개성이 있었는데 여기를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휴전합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쪽에 서부전선을 공격할 수는 없고 동부전선 여기 가서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38선에서 좀 더 위쪽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을 더 이상 못하고 현 상태만 유지하라고 계속 미국 트루만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벤플리트 장군인데 벤트리 장군 잘못 말씀드렸네.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지전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플리트 장군이 기막힌 전략을 하나 내놓습니다. 미군은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칠함대를 여기다 대놓고 함포 사격을 가하는 거예요. 함포 사격을 가하고 국군을 밀고 올라가면 금강산을 우리 남한이 가져가려고 그게 전략을 짜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리치웨이 장군이 거절해버려요. 가지마. 그대로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은 답답하죠. 아, 여기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데인데, 금강산 일대를. 하고 백선엽 장군하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작전이다. 여기서 함포 사격하고 밀고 올라가면 금강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했는데, 리치웨이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개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서부전선의 중립지대가 선보되니까 여기는 북한 측이 차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동부전선을 밀고 올라갔던 거죠. 그 유엔군하고 우리나라가. 그 벤플리트 장군이 참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여기 그러면 이 상황이면 그러면 평양 원산 라인까지만이라도 진격을 해서 이 군사적인 요충지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데 트루만이 반대를 해요. 확전 금지. 더 이상 확전 금지. 그러니까 중국만 신났던 거죠. 그래서 메가더가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38선으로 그렇게 종결이 전쟁이 끝나버렸다면 우리 금강산 토종도장이 위쪽에 있어서 짓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군들이 열심히 싸워준 바람에 이 라인으로 이렇게 38선이 군사분계선이 형성돼가지고 금강산 수련도장이 여기 자리에 잡게 된 거죠. 역시 이것도 상제님께서 만국활계 남조선 이런 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금강산 도장을 갖게 됐던 거고, 여기서 금강산의 기운을 받아서 도통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 넘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선이 이게 이 선으로 그러니까 트루만도 이 선에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현 상태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국군들이 무지 열심히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이 38선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리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둑판도 19줄, 19줄 합치면 38 나오지 않습니까? 이 38에 우리나라가 이 바둑판에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38선에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19줄 19줄 하면 38줄이지 않습니까? 38선이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역에도 나와요. 이게 팔간산이고 이게 3태 숫자로 3, 8입니다. 이게 이 동서축이. 그래서 이게 간이 우리나라에 해당되고 태가 미국이 돼요. 그래서 간태합덕이라고 된다. 체제가 간태합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간태합덕이 되고 그 십건천 오곤남이라고 해가지고 천지비괴가 천지택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열십자로 지상 신선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38의 의미가. 그래서 이 표현이 지천택의 간태합덕, 간동태서 간이 산이고 태가 못이니까 모택자 써서 산택통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체제가에서 이 체제로 앞으로 끝내주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3은 1과 5의 중심수예요. 그래서 1호 지중수라고 그럽니다. 3이. 그리고 8은 5와 10의 중간수. 그래서 50 지중수. 3, 8 합치면 11인데 1과 10이 합쳐진 겁니다. 11은. 1태극과 10무국이 합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오묘한 세계, 지상 신선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이 38선에 함께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저번에 이제 7월 10과에서 그 개벽 이치를 풀면서 이 정역에 대해서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간동태서 지천택괴 이게 다 이 표현이 건남 건북 천지정이 간동태서 산택통기 이칠화가 중국 2화가 7이 중궁이 되어 있다고 이게 표현들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선천간에는 그 남존엽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수천 년간을 삐딱하게 지구가 삐딱해졌기 때문에 삐딱하게 이렇게 봐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삐딱하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선천에는 그렇게 죄악으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후천이 되면 지천택괴로 변하고 간동태서가 자리를 제대로 딱 잡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세계가 한국이 되고 그걸 보여준 게 이 정역괴상입니다. 문왕팔괴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기팔괴는 빼고 문왕팔괴를 보면 천지가 이렇게 삐딱하니 돼 있어요. 땅과 하늘이 오로지 미국만을 태만 키워주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남인 중국이 선천은 중국이 천지를 부모를 대신해서 지가 아버지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꼰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이 지가 최고라고 중국이 중화민국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 부모가 제자리를 찾고 이 태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딸이에요. 이 막내딸이 이제 서양에서는 최강국이 되는 형상이에요. 그 최강국의 짝이 한국이 되는 거고 이 미국이 한국이 도와주는 형상입니다. 타나 스님이 그렇게 푸세요. 그래서 이거는 미성숙한 지구가 이 미국을 키우기 위해서 곤과 곤이
미국을 키워주는 형상으로 서양의 물질 문명이 성장 촉진됨으로써 천조국이 되는 미국이 등장하는 괴가 이 문왕 8궤도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서풍이 불고 미국이 이렇게 돌아오면 일본이 물러나게 되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문왕 8궤에서 후천으로 이게 정역 8궤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붙는 대립하는 그 상태가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지상 천국이 펼쳐진다는 게 이 문왕 8궤하고 정역 8궤의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상씨름은 미국하고 중국이 한판 벌이는 거예요, 지금. 6.25 때 벌인 게 아니고, 그때 한번 이제 스파링만 해본 정도고요. 미국이 제대로 싸우진 않았어요, 6.25 때. 그래서 보시면 문왕 8개 보면 가운데 5가 있습니다. 이 5가 진주수죠. 그래서 보면 258 이게 하도 낙서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5가 잡아줘야지만 5황국이 역할을 해줘야지만 이 세상이 그나마 좀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천지가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만물이 다 삐뚤어져서 삐딱해서 먹고 사는 사이가 이 선천 문왕 8개 당시 세상이 이렇게 그런 세상이었고, 이게 이상과 현실이 부조하고 이상주의자는 다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 악을 행한 사람만 잘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이 문왕 8궤도에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그나마 진주수가 5황국이 세상을 그나마 꽉 잡아줘서 그나마 유지되는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천이기 때문에 이 5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15진주수로 다음 성인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수가 중재를 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꾸기 전에는 15진주가 오셔야 된다. 진주수 5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서양의 이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다시 동양 문명의 한국에서 이 정신 문명의 정수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미국의 물질 문명과 한국의 동양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서 간태 합덕이 돼가지고 지상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 왜 그러냐면 이 10건북과 5권남, 5황극하고 10무국 이 만나가지고 지상 성경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이 정역 8궤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너스님께서 특이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남인 이 문왕 8궤도는 장남인 중국하고 그 막내딸인 소녀 미국은 짝이 안 맞는 거죠. 이건 노땅 아저씨하고 이렇게 젊은 여자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크게 한번 부딪힌다고. 그래야만 후천으로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이게 이제 타너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로 이 얘기는 지난 그 7월 10과 개벽이치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이거 하다 보면 빼먹지 않고 나가는 게 뭐냐면, 현무경에 보시면 그 수생어화 고 천하가 무상극질이 물이 불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이 불에서 나온다. 원래는 상극인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역은 역하면 극즉반이라고, 극하면 반대의 성질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상극이 상생이 된답니다. 원래는 토국하면 토국수지 않습니까? 근데 수가 극에 지면 생화, 불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생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왜 현무경에 이 얘기를 타너스님이 하시냐면, 이분이 현무경도 보신 분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화금목이 대시 때를 기다려서 성공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물이 불에서
수생어화, 물이 불에서 나올 때 그때 천하의 상극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 정역의 이천칠지 내부에 들어있는 이천칠지의 그 음화, 이와 칠은 이칠화라고지 않습니까? 이 불기운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빙하를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면 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상극이 없어지는 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액의 수조남천과 수석복지 이 표현을 하면서 정액의 수조남천, 수석복지와 현묘경에 있는 수생어화 이 두 구절을 보면 개벽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남천이란 말은 뭐냐면 물이 조수처럼 밀려와서 남쪽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고 수석북지는 북쪽에 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북쪽이나 남극에서 물이 녹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구가 이제 회전을 하고 달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도 지역으로 물이 몰려가겠죠. 적도 지역으로 몰려가면 얘가 뜨거워지니까 위로 상승하죠. 그러면 그 구름이 상승 구름이 다 물로 쏟아지는데 어디로 쏟아지냐? 일본으로 쏟아진대요. 타나스님 얘기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 천하가 수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제님께서 변산에 가셔서 변산 그 신혼일이 되고 가서 개벽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상제님 하신 말씀이 개벽은 간단하다. 천지를 수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왜 그렇게 되냐? 수생호화 빙하의 물이 이 이천칠지 안에 뜨거운 불이 빙하를 녹여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의 중심축이 이제 지금 기울어져서 가지만 빙하 남빙하 북빙하가 녹게 되면 지구 중심축이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린란드가 녹으니까 지구 축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이게 딱 녹아버리면 이제 지축이 무게추가 바뀌어가지고 지축이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벽이 된다라고 타나스님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역이 나온 지 100년 후부터 빙하 녹음이 복교화가 될 것이다. 정역이 1885년에 나오거든요. 그럼 100년이면 1985년이에요. 1984년이 하온갑자예요. 이 하온갑자부터 빙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시고 화중천지 일병성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바둑판과 같다. 이 증산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8도를 나눠서 바둑판이 360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 우리 주구년을 몇 개로 나눴는지. 근데 380개가 아니 360개가 안 돼요. 330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바둑판에 38선을 보면 19줄 19줄에서 그 38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9, 49 이 대꾸를 이루고 59, 69가 대꾸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신속하게 나왔고요. 흑의 번 북풍 천리. 이걸 멋지게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이제 번은 나붓기다. 북풍을 천리를 나붓긴다. 흑이가 북부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하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옛날에 6.25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북침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1964년에 모스크바를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옐친이 그 스탈린 당시에 6.25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든 문서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지금은 다 대부분 연구가 되고 왜 원인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이래요. 총감독 스탈린, 그리고 제안 김일성이가 형님 좀 도와주세요. 스탈린이 기다려봐. 모택동 동지가 만약에 미군이 오면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총 연출은 스탈린이 굉장히 전략가고 음흉하기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놈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 6.25 전쟁의 모든 전쟁 계획부터 다 짜줘요, 얘가. 근데 얘네들 옷 입은 거 봐봐. 이게 인민복이라는 건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봐봐요. 까만 옷 입어,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은 옷 입은 분들이 흑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역사전을 그날에 보면 이렇게, 얘들 봐봐요. 다 검은 옷 입었어요. 물론 하얀 옷 입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놈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작전명이 북풍이에요. 북풍. 폭풍이나 북풍이나. 천리는 400km 정도 되니까 남한 전체. 얘네들이 전쟁의 광풍을 뿌린 애들입니다. 표현이 너무 잘났죠. 정확하죠. 그리고 모택동이 야가 공산주의자잖아요. 근데 보면 웃겨. 나라 이름을 6.25 전쟁 1년 전에 1949년 10월에 장개석이를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이 천안문에서. 그때 얘네들이 보면 중화란 표현을 써요. 공산주의자들이 중화란 민족주의 저런 표현을 쓰나요? 근데 하여튼 상제님께서 대중화가 그동안 청나라 이민족한테 시달렸으니 너희들도 너희 대중화를 꿈꿨으니까 그래 니들도 해원하라고 해주니까 이 모택동이 저 이름을 갖다 중화인민국, 지금 중공이라고 그러죠. 저래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검은 철의 장막이 검은 흑막이랑 뭐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전쟁 나기 전에 46년에 처칠이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점점 공산주의 세력들이 뻗쳐온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런 커튼, 철의 장막을 돈 펜스인, 넘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봐봐, 이 스탈린. 철의 장막을 이렇게 드리웠어요. 얘네들이 야금야금 동유럽을 먹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만든 거죠. 소련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공산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1945년부터 49년 6.25 바로 전에 그리스 내전이 벌어져요. 공산당들을 막 밀어줘, 소련이. 그리고 터키도 지금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트루만이 이런 그리스하고 터키를 지원하죠. 소련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넘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의 장막이 지금 이렇게 두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6년에. 그리고 그리스 내전 나고 베를린 봉쇄를 하면서 점점점 유럽 진영하고 소련 저것도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유럽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좀 미국하고 중국을 다 동양에다 묶어 놓으려고. 그래야 자기가 유럽에서 이쪽에 다 공산화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음모를 꾸민 애가 스탈린입니다. 세상에서 이제까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1등 모택동입니다. 7,800만 명을 죽었어요. 이 피 한 방울이 100만 명이래요. 7,800만 명. 스탈린은 항상 둘이가 1, 2등이에요. 이들 검은 옷 입은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공 사람들은 모택동을 되게 존경해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인들은 목택동이 그리고 07과3이라고 해요. 0이 7이나 되고 잘못한 게 문화 대혁명으로 10년 동안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그래도 그게 과오다고. 아무튼 스탈린이 항상 2위에요. 얘는 2300만. 어마어마하게. 그 소련 애들이 이 만행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러시아 때만 해도 우리 엄청나게 저기 북한 쪽에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이랑 만행, 온갖 만행은 다 해요. 하여튼 너무 안 알려져가지고, 아무튼 3위. 히틀러가 1인 줄 알아서 히틀러가 3위에요. 이 두 놈. 김일성 8위. 이 레오폴드 왕 얘는 한 국가에 나라를 갖다가 거의 150만 명을 주고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끔찍한 놈. 그 도조 히데키는 그나마 나은 놈이 얘들보다는 아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질병으로 죽인 게 천연두랍니다. 그리고 책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죽인 게 마녀책이랍니다. 마녀의 감변법 뭐 이런 책이 1970년도에도 미국에서 막 유행을 합니다. 성서 번역되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마녀에 관한 책입니다. 마녀 감별법. 그래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마녀 책이. 아무튼 그 비교도 안 돼. 스탈린, 모택동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사구. 이제 스탈린이 이제 그렇게 이 모든 전쟁에 꾸몄다. 총 책임자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게 다 밝혀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구에 백일 하얀 해가 경 기운다 서쪽으로, 그리고 밤에 오경까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중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해가 가요. 의미만 알면은 이게 해석이 정말 쉬워요. 자, 이제 우리 유엔군들이 이렇게 거의 압록강까지 갔는데, 이 청천강에서 대규모 패배를 합니다. 우리 여기 7사단, 8사단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둘이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면돼서 살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미군도 2사단이 거의 괴멸되고, 여기 이제 단양까지 밀려 내려와요. 145태 돼가지고.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중국 애들은 전쟁을 그동안 많이 해봐가지고 모택동이나 평도아이가, 쟤네들은 모택동이는 손자병병을 죽을 때까지 안 놓고 항상 손에 쥐고 다녔던 놈이에요. 그 전술 전략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죠. 얘네들은 치명적 단점이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항상 항공 정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낮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만 활동을 해요. 밤에만 이동하고 밤에만 20km, 30km를 막 산악을 다녀버려요. 그리고 나팔필이 깽과리를 불어가지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미군이나 우리나라도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다 도망쳐 호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애들이 썼던 전법이. 모택동이 이제 스탈린한테, 우리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네가 공중전을 할 수 있게끔 비행기를 보내줘라. 안 그럼 우리 전쟁에 참전 안 하겠다. 그래 버텼는데도 스탈린이, 야 우리가 비행기 주면 미국하고 3차 대전이 나, 그냥 니들이 해. 이런 식으로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참전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의 방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49년에 통일되니까 이제 신생국가로 엄청 중국이 커졌잖아요. 모택동 장개석이도 다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는 불안해. 저렇게 힘센 놈이 또 나타났으니까 미국하고 싸움을 붙여서 쟤도 힘 빼고 미국 놈도 힘 빼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 방열 전략, 피를 쏟게 만든다고. 이런 전략은 뭐 다 쓰는 건데, 아무튼 북한에 이제 소련에서 지원해준 비행기가 단 3일 만에 다 폭격당해서 미국에 다 괴멸돼 버리니까, 뭐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해 지자마자 새벽 5시까지 애들이 밤에만 활동해요. 이렇게.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중국이 밤에만 돌아다닌다. 이렇게요. 이렇게 밤에만 행국하고 낮에는 쉽니다. 왜냐하면 낮에 돌아다니면 그 정찰 미군한테 걸리기 때문이죠. 모택동의 아들이 이 자식이 군율을 어기고 밤에 불을 피고 계란 볶음을 먹다가 미군 폭격당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펑드아이한테 맡겨놨는데 아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복수심에 펑드아이를 숙청을 해버리죠. 중국이 해가 지면 초경 이제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대 초경부터 오경까지 이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런 표현은 백일경서 해가 서쪽으로 치고 나서부터 밤에 오경까지 이렇게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특이하냐면 이렇게 징도 치고 피리도 부는데 밤에 갑자기 내 옆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면 우리 군인이나 미군들이 그냥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미쳐버리죠. 그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그래서 전쟁이 이게 그렇게 밀려가 버린 거예요. 속절없이. 그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전법이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 보시면 한밤중에 막 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아주 기분 나쁜 피리 소리가 막 그렇게 들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서 막 나타나서 총을 막 기습을 했으니까. 이게 펑드아이가 미군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얘가 미군은 너무 강하니까 항상 또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만 공격을 해요. 미국은 화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야간 전투나 이제 낮에는 전투를 하더라도 근접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폭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밤에 워낙 빨리 가서 미리 후퇴하는 퇴로를 가서 더 먼저 가가지고 차단을 해버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전법을 중국이 썼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우리 국군이 청천강에서 이 낭림산맥에 숨어있던 얘네들이 우리나라 먼저 공격해서 깨부수고 차례차례 다 부숴버린 거죠. 그래서 다 후퇴를 한 거죠. 어디까지요? 이 단양까지 후퇴했다니까요. 일사후퇴는 서울 포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은 중공군에 대한 공포증 때문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낭림산맥을 중심으로 여기 미군 이쪽에 있는 미군들하고 연합군들이 여기까지 속절히 피해하고, 그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퇴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얘네들 전법이 구대 전법이라 가지고 자루처럼 싹 감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미군들은 길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일렬로 쭉 오다 보면 미리 가가지고 퇴로 앞 가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꽹과리 나발 불면서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벤플리트 장관이 대책을 세운 거죠. 탄약을 무제한 공급해서 5배 늘려가지고 이렇게 인해 전술이면 여기는 화약 전술이라고 화해 전술로 이렇게 폭탄을 전량을 투입합니다. 미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까지 그때 이렇게 이제 청천강 전투나 이렇게 여기 장진호 전투 때 이렇게 중국군들이 야간에 이렇게 대공세를 펼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찰을 피하고 낮에는 깽이나 비트톡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기동전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끔찍한 거죠. 이게 이제 구대전법이라고 이게 이제 자루처럼 감싼다고. 이렇게 후퇴를 가면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20km, 30km 행군해가지고 앞길을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기겁을 하게 한 거죠. 얘네들 대단한 게
평지간인 산도 막 20km, 30km, 영하 이게 30도인데 뭐 그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얘들도 엄청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가 미군으로서는 최장의 후퇴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은 아편전 이후로 최초로 서양을 물리친 전투가 이 장진호 전투라고 이렇게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미 해병 1사단이 최고 강군인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는 무기를 다 버리고 항공으로 대피하라, 피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1사단장인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왜 그러냐면 중공군 여기도 포위되어 있고 미 7사단도 있고 유엔군들도 피난민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 갇히게 됐는데 만약 미 해병만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비행기 타고 탈출해버리면 이 사람들이랑 군인들은 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후퇴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격이다 하면서 이 피난민이랑 유엔군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냥 후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 걸어서 천천히 철수를 하세요. 싸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 유엔군들이나 피난민들이 함흥으로 다 피난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줘요. 이분이. 그래서 이 함흥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렸는데 다 이 스미스 소장이 사실 다 구해준 거죠. 이분이 걸어서 천천히 싸우면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모아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메르드소라고 정원이 60명밖에 안 타는데 여기다가 14,000명을 태웠대요. 그래서 거제도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줬답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다 지상 최대의 구출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장과 승무원한테 다 훈장,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이 배 타고 거제도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왜 반미를 하시죠? 아무튼 이제 미군들의 특징이 자기 동료가 죽으면 시체를 다 들고 와요. 싣고 오고. 영국군은 안 그러는데 거기다 그냥 묻는데 이분이 미군들은 다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는데 이 전사한 이 병사들을 태우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다 다 묻어요.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분이 참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 있는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하셨다네요. 아무튼 이제 이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도 비록 온몸이 총탄이 박히고 팔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코로나 때 마스크 100만 장 지원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고지전이 진행되면서 이 군사 분계선에 어떻게 하냐면 벤플리스 장군이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여기다가 진지를 다 구축하면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엄청 심해진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전쟁을 해서 밀고 가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트루만이 그대로 있어 그만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멈췄는데 중국 애들이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다가 6,250km에 달하는 땅굴 지하세계를 구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미군은 비행기들이 계속 폭격을 해야 되니까 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땅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갱도를 팠는데 6,250km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거를 지하 장성이라고 한국에다 파놨다고. 근데 이놈들이 땅굴 파는 것들이 이게 배워가지고 베트남전 때도 그래서 베트공들이 이 법을 그대로 써요.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고 폭격을 다 피해 있다가 또
두더처럼 또 기어 나오죠. 이거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하마스도 이걸 배운 거예요. 지금 땅굴 파는 기술을. 그 땅굴 파는 기술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중국이랑 전해준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뭐 대규모 식당도 만들어 놓고 회의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론이 여기서 고지전환 하루 뺏기고 하루 뺏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죽은 거고, 그 당시 많은 군인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6.25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볼 일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모택동이 이제 장개석하고 싸우면서 장개석 군대가 국부천대라고 대만으로 다 후퇴를 할 때 중국에서 이 하이난 섬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놈들을 쫓아서 대만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1950년 5월에 점령했으니까 이제 대만을 통일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가만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먼저 먹으면 선수를 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김일성이가 먼저 선수를 쳐요. 선수를 쳐서 6월 25일에 공격하는데 그 6월 20일 5일을 공격 날짜까지 잡아준 놈이 스탈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니까 대만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모택동이 화를 내죠. 김일성한테 상의도 없이 먼저 했다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메가더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대만이 만약에 중공군에 넘어가게 되면 필리핀, 일본까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그 6.25 전쟁 때 메가더는 중국을 다 제압을 해보려고 했는데 트루만이 해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실행이 안 됐고 그 뒤에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이 대만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입장에서는 서해안이 원래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미국의 서해안은 일본이다. 여기를 지켜야 한반도도 안전이 된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나중에 오선 위기에서 중국 문제 다룰 때 그때 다시 얘기하고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승만과 메가더는 생각이 아주 똑같았어요. 전략적으로 똑같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을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못 알아먹어.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알았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두 사람 다 이제 전쟁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도 이승만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었을 때도 하와이까지 가서 한국까지 따라와 가지고 장례식 다 끝나고 미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도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이승만 대통령도 모택동 같은 놈도 07 과삼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공이 더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욕을 해댔사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구 100일경 해가지고 밤에 오경까지 이렇게 중공 애들이 활동한다는 아주 컨셉이 아주 정확하죠. 중국에 대한 컨셉이. 오구 동기 동쪽에서 일어난 청은 푸른 구름이 일어나고 빈 공간에 유영 그림자가 있더라. 뭔 말이야? 미국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6.25 전쟁 사상 최대 공중전 미국의 항공기 손실 4,000대 얘가 지금 B-29기 에놀라게이라고 일본 나가사키에 폭탄을 던졌던 이 B-29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행기냐면요. 이게 이제 작년에 공개된 사진, 72년 만에 작년에 공개된 사진인데 이게 B-29기예요. 이게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폭탄이 이게 얼마나 크냐면 보십시오. 453kg나 된답니다. 이 폭탄 하나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폭탄을 쏟아 부숴버리잖아요. 이게 푸트레벨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공격 모멘텀은 사실상 1950년 9월 12일에 끝났다. 바닥났다. 일본에는 미국 제5공군이 그냥 이게 초토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죠. 나는 봤다. 미국 폭격기의 무시무시함을. 그래서 동기 청운공 유영 이 표현이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서 출격할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출국하니까 어이구 이건 또 미국 항공모함이에요. 이렇게 가다 폭격을 어찌나 해야 되는지 뭐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공이 밤에만 활동한 겁니다. 이렇게 와서 수시로 와서 폭격을 해버리니. 이거 영국 항공모함 그 글로리오입니다. 영국도 이렇게 항공모함도 파견을 했더라고요. 이제 미군의 이 제공권에 대해서 이제 공군하고 해군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B-29기에 대한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B-29기가 일본도 아주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냥 북한 전 지역도 수시로 가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산업 기반을 만들어 깔아놨던 또 오돌이 잿더미가 되죠. 평양에는 멀쩡한 건물이 딱 2곳밖에 없을 정도로 수시로 가서 폭격을 했으니까. 그 휴전협상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수시로 또 평양 가서 폭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산시도 워낙 폭탄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원산 폭격이란 말이 생긴 게 이때 생겨났답니다. 이 B-29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하여튼 폭탄도 어마어마하게 실어요. 폭격기로서 그냥 매일 500대에서 1500대가 폭격기가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출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그 트루만 승인 나기 전에 이미 메가다가 와가지고 한국에 그 노량진 그쪽까지 와가지고 현장을 시찰하고 가면서 바로 그 B-29기, B-26기까지 다 폭격기를 투입해서 폭격을 시킵니다. 6월 29일 벌써 평양 공습하고 원산 정용령 다 폭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폭격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막 브루스 커밍스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좀 그러는 게 미국의 잔인함만 뭐라 하지 사실 이 전쟁의 원인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이 사람들 참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하고 육구는 남쪽에서 오는데 적표 붉은 표범이 홀무성 호련히 소리도 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홀무성이 뭐냐면 홀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모양이나 어두운 모양 이랬는데 갑자기 홀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왔던 거고 홀무성은 형체도 없이 소리도 없이 나타난다. 이게 일본을 표현한 건데 왜 일본을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일본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범국으로서 이제 평화 헌법을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전쟁이 났는데 미국은 물자들이나 보급품들을 다 어디서 가져오냔 말이죠. 그래서 미국 필요해서 일본인을 비밀리에 이제 6.25 전쟁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왜냐면 비밀리에 할 수 없는 게 탑 시크릿가 된 이유는 소련이나 중국이 만약에 알면은 저놈들이 전범국인데 어디 전쟁을 참여하냐 이렇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비밀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에 부여한 업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기뢰 제거 작업을 특별 소외대라고 일본 애들한테 맡겼어요. 이게 자위대 원조가 되는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엄청나게 일본 애들이 잘 해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6.25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인 군사 전문가 태평양 전쟁까지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한국 지형에 대해서. 그래서 군사작전에도 조언도 해주고 병참기지 역할을 해줘요. 물자를 대줘야 계속 폭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무기까지 다 수거해가지고 재가공해가지고 전투기, 군함,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유엔군한테 이렇게 줘요. 심지어는 헌혈까지 해요. 일본 전 국민들이. 그리고 다친 병사들 일본에서 다 치료하고. 그래서 그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대도시는 아주 폐허가 돼서 없어요. 일본도 B29기 아주 대도시들은 싹 쓰러져가지고 그 생산 교통 인프라 대부분 다 파괴됐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이 당시. 그리고 실업률도 극에 달하고 했는데, 이 6.25가 벌어지면서 일본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원래는 일본을 낙농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죠. 메가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공장들을 싹 없애보려고 했는데 6.25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 다시 공장 가동. 그래서 비행기, 전투기, 군함 다 만드는 거죠. 폭탄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당시 요시다 시게루라는 일본 총리가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래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일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부탁한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요. 아니, 그때 태평양전 때 그렇게 적으로 서로 왼수처럼 싸웠는데 한국전쟁으로 갑자기 두 나라가 엄청 친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얘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이때 인식을 해요. 아, 일본이 없으면 태평양까지 싹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대만이 없다면 중국이 해상 태평양을 지금도 뽀르적뽀르적 기어서 나오는데 봉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 처리를 이제 태평양전 이제 강화회의를 하는데, 원래는 일본이 배상금을 엄청 물어야 되는데 미국이 탕감해 줍니다. 전장 배상금을 면제를 해줘. 그러면 영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럴 때 미국이 다 말려줘요. 받지 마. 그래가지고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한 푼도 안 물었어요. 거기서 돈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공이나 대만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만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미군이 일본하고 군사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얘들하고 동맹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꼭 필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1년 이제 9월 달에 지금 한참 6.25 전쟁 중일 때 미일 안보조약을, 동맹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주둔도 하고 자위군도 유지하고 미일 동맹이 현재까지 지금 유지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봉쇄라고 해서는 일본도 꼭 필요한 거고 한국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를. 이 부분은 나중에 5선 2기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6구에 있는 남쪽에서 붉은 표범이 소리도 없이 왔다. 조용히. 이게 보면 전형적인 일본이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심지어는 그 육군으로도 참전을 했어요. 일본군들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다 비밀로.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일본이. 그거를 이렇게 육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53년도 7월 27일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산가족만 1000만 이산가족 10만 명의 고아가 생기고 83년에 이산가족 찾기를 하게 된 거고, 우리 도에서는 84년도에 이런 걸 했더라고요. 무명인 영영 회원 기도회를 도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제께서 동학난 때 죽은 원신을, 원한맺힌신을 회원시켜야 호천 성경에 역도가 없으리니 이제 회원 두목을 정하여 회원시키리라 하셨듯이
이번 해원 기도의 뜻을 감안하여 우리 전도인들이 남북 통일을 염원을 행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기도회를 전국 회관단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본부에서만 했는데 이때 84년도부터 3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 회관에서 이렇게 기도를 모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6.25 전쟁으로 오손 위기가 번개도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단주 해운도스, 조선 국군을 돌리는 공사, 우리나라 상등국으로 만드는 공사, 혼란을 발부로 잡으려는 황극신 공사, 배구군항 배구 장군 공사가 이때 모두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손 위기가 이제 6.25 이후로 패싸움의 결과로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그 한미 그 군사동맹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원조를 해줘. 우리나라를 키워야 공산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군인도 키워줘요. 우리나라 그 육해군 공군까지 다 미국이 돈 대줘가면서 키워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나간 거고, 여기서부터 단군 이래로 최대한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해월신사 법설 강서 이 부분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다음 27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